수소차라는 걸 세상에 처음 선보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정부까지 나서서 미래 연료는 수소다 이렇게 외치던 나라였죠. 바로 일본이에요. 근데요, 2025년 지금 그 원조 일본의 수소차 점유율이 7%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안방인 일본 시장에서조차 판매가 3분의 1 넘게 빠졌고요. 그럼 1위는 누구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50년 간중동에 에너지를 목매고 살던 한국입니다. 현대차가 세계 시장의 40%를 넘게 가져가면서 단숨에 1위 올라섰거든요. 원조가 무너지고 추격자가 왕좌에 앉은 거예요. 도대체 자원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어떻게 원조를 제치고 미래 연료의 왕좌를 차지한 걸까요? 끝까지 보시면 그 역전이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그리고 그 길이 왜 마냥 탄탄대로만은 아니었는지까지 다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답을 찾으러 가기 전에요, 지금 이 나라가 어디쯤 서 있는지부터 또렷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소차는 세계 1위예요. 현대차 한 곳이 전 세계 수소차 시장의 40%가 넘는 몫을 가져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구 위를 굴러다니는 수소차 10대 중에 4대 넘게가 한국차라는 얘기입니다. 원조라던 일본을 저 멀찌감치 따돌리고 말이죠. 그것도 미래 연료라고 불리는 바로 그 수소 시장에서요. 그런데 한국이 손에 쥔 게 잘 달리는 차 하나만은 아니었어요. 이번엔 삼성이 수소를 만들어내는 기술까지 챙겼거든요. 이 분야를 100년 넘게 파온 해외 장인 기업의 지분을 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선 수소차를 굴리고 다른 한쪽에선 수소 자체를 뽑아내는 기술을 쥔 거예요. 달리는 쪽과 만드는 쪽을 양손에 동시에 쥔 그림이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무슨 타고난 자원 부국 같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보시면 그 격차에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1973년 겨울이에요. 그해 가을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기름값이 하루아침에 4배로 뛰어 올랐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여파가 한국을 그대로 덮쳤어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거든요. 그 겨울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연탄 가게 앞에는 새벽 찬 공기 속에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한 장이라도 더 받아가려고 손을 호호 불어가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주유소 앞에선 기름을 배급받겠다고 배급표를 손에 꼭 쥔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렸고요.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못 사는 게 기름이었던 시절입니다. 기름값이 4배로 뛰니까 세상에 안 오르는 게 없었어요. 1975년 한 해에만 물가가 25%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갑에 든 돈의 가치가 단 1년 만에 4분의 1이나 증발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아끼고 또 아껴도 살림살이가 밑 빠진 독처럼 새 나가던 때였죠. 근데 이게 그냥 한 해 반짝하고 끝날 일이었다면 차라리 다행이었을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이게 한국의 구조 그 자체였다는 거였어요. 한국은 자기가 쓰는 에너지의 94%를 바깥에서 사와야 하는 나라거든요. 1990년 이후로 무려 30년 동안 이 의존도가 단 한 번도 90% 밑으로 내려가질 못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못 캐는 나라에 채워진 좀처럼 풀리지 않는 족쇄였던 거죠. 게다가 그 기름이 들어오는 길목이 또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아십니까? 중동의 기름이 빠져나오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가장 좁은 데가 폭 33km밖에 안 됩니다. 인천에서 강화도 건너가는 거리보다도 짧은 그 한 줄에 5천만 국민의 살림살이가 통째로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누가 저 길목을 한번 막아버리면 나라 전체가 그냥 멈춰서는 겁니다. 남의 손에 우리 숨통이 쥐어져 있던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 시절 한국이 택할 수 있었던 길이 뭐였을까요? 기름을 캘 수도 없고 내세울 기술도 없던 나라가 내놓을 수 있는 건 결국 사람뿐이었어요. 50도가 넘는 사막 한복판으로 우리 아버지와 삼촌 세대가 건너갔습니다. 또해약볕 아래서 철근을 나르고 모래바람을 맞아가며 한층 한층 건물을 올렸어요. 땀이 마를 새도 없이 모래가 입안에서 서걱거리는 그 더위 속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번 외화를 고국으로 한 푼 두 푼 붙여서 텅 빈 나라 살림에 보탰던 겁니다. 기름을 가진 나라 앞에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거라곤 오직 우리 몸뚱이 하나였던 거예요. 그게 그 시절 한국의 솔직한 처지였습니다. 자원 앞에서 이렇게까지 작아져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끝내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곳에서 조용히 전혀 다른 길을 닦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른 길의 이름은 바로 수소였습니다. 수소가 뭐냐면요, 이 우주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가벼운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미래 연료로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태우고 나면 매연이나 이산화탄소 대신 배기구에서 물 한 컵이 똑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공기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깨끗한 물만 남는 연료인 겁니다. 게다가 같은 무게로 따지면 품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해요. 작은 통 하나에 담긴 수소가 차 한 대를 한참이나 달리게 할 만큼의 에너지를 안고 있는 거죠. 기름 한 방울에 나라 전체가 휘둘리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냥 연료가 아니라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내 땅의 햇볕과 바람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에너지였으니까요. 누구한테 목매지 않고 내 손으로 만들어 쓰는 에너지. 50년 동안 중동에 끌려다니던 나라가 가장 간절히 바라던 게 바로 그거였잖아요. 그럼 이 수소를 대체 어떻게 만드느냐? 방법 자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물에 전기를 쭉 흘려보내면 물이 수소와 산소로 쪼개지거든요. 거기서 수소만 따로 모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수전해라고 부릅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한 번쯤 봤던 바로 그 물 분해 실험이랑 원리가 똑같아요. 복잡한 마법이 아니라 전기와 물만 있으면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똑똑한 부분이 나옵니다. 햇볕이나 바람으로 만든 전기는 한 가지 골치 아픈 약점이 있거든요. 해가 쨍쨍할 땐 전기가 남아도는데 밤이 되거나 바람이 멎으면 뚝 끊긴다는 겁니다. 이 들쭉날쭉한 에너지를 어떻게 붙잡아 두느냐가 늘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자, 여기서 김장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을에 배추가 쏟아질 때 우리는 한꺼번에 김치를 잔뜩 담급니다. 그리고 그걸 김치 냉장고에 차곡차곡 쟁여두죠. 그러면 배추 한 폭이 안 나는 한겨울에도 냉장고 문만 열면 언제든 김치를 꺼내 먹을 수 있잖아요. 수소가 바로 이 김치 냉장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햇볕 좋고 바람 좋은 날 전기가 남아돌 때 그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 통에 담아둡니다. 그랬다가 해가 지고 바람이 멎은 깜깜한 밤에 그 수소통을 열어서 다시 전기로 꺼내 쓰는 거죠. 넘칠 때 만들어둔 에너지를 통조림처럼 저장했다가 모자랄 때 꺼내 먹는 셈이에요. 들쭉날쭉하던 에너지가 비로소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든든한 곡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참 완벽한 그림 같죠? 근데 이 그림 앞에는 아주 높고 단단한 벽이 하나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었어요. 이렇게 깨끗한 방식으로 수소를 만들면 1kg에 10달러나 들었거든요. 땅에서 퍼 올리기만 하면 되는 석유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비싼 값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좋은 연료라도 이렇게 비싸면 아무도 안 사잖아요. 원리는 다 아는데 그걸 돈이 되게 만드는 일이 그렇게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길에 먼저 뛰어들었던 나라들이 줄줄이 나가떨어졌습니다. 기술 강국이라는 독일도, 정밀하기로 유명한 일본도, 자본이 넘치는 미국도 다 도전했어요. 근데 하나같이 그 비용의 벽 앞에서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연구실에서는 분명히 되는데 막상 시장으로 나오면 셈이 안 맞았던 거예요. 값을 낮추려고 별별 방법을 다 써봐도 석유 앞에서는 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답이 뭔지는 뻔히 알면서도 무려 40년 동안 아무도 제대로 써먹질 못한 거예요. 들이부은 돈과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하나둘 조용히 손을 떼던 시절이었습니다. 모두가 수소는 비싸서 안 된다며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던 때였던 거죠.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나라들이 다 포기한 길, 상식적으로 보면 자원도 없고 돈도 부족한 한국이 끼어들 자리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에 한국에서는 조용히 두 갈래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현대차가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신형 넥소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빚어내고 있었거든요. 당장 누가 사줄지도 모르는 차를 묵묵히 갈고 닦은 거예요. 주변에서는 돈 안 되는데 왜 매달리느냐는 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언젠가 열린다는 믿음 하나로 미련하다 싶을 만큼 버틴 겁니다. 신형 넥소에는 한번 충전하면 더 멀리 달리고 더 오래 버티게 하려는 고집이 켜켜이 쌓였어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보이지 않는 부품 하나까지 다시 들여다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삼성 E&A라는 회사가 2025년 3월에 큰 결단을 내렸거든요.
100년 가까이 수전해 라는 한우물만 파온 노르웨이의 장인 기업 넬의 지분을 사들인 겁니다. 476억 원을 들여서 그 회사의 9.1%를 손에 넣었어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100년 동안 쌓인 기술과 노하우를 처음부터 쌓는 대신 단번에 끌어안은 거거든요. 이런 기술은 돈만 있다고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세기를 묵묵히 같은 길을 걸어온 회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그냥 쓰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수소를 만드는 기술 그 자체를 품에 안은 셈입니다. 세상이 수소는 안 된다며 등을 돌릴 때 한국의 두 기업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한 곳은 수소를 달리게 할 차를, 또 한 곳은 수소를 뽑아낼 기술을 붙잡고 조용히 칼을 갈았어요. 남들이 비웃거나 잊어버린 그 길 위에서 둘은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닦았던 거죠. 누구의 박수도 받지 못한 채 그저 때를 기다리며 준비를 쌓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조용한 준비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 모든 준비가 세상 앞에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2025년 전 세계 수소차 판매량 집계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의 맨 꼭대기에는 뜻밖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어요. 바로 현대차였습니다. 점유율이 무려 42.9%. 전 세계에서 팔린 수소차 10대 가운데 4대 넘게가 한국 차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숫자는 29.8%였습니다. 3분의 1에도 못 미치던 점유율이 단숨에 절반에 가깝게 치솟은 거예요. 보통 이런 시장은 1, 2% 올리는 것도 피 말리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1년 만에 13% 가까이를 통째로 끌어올린 겁니다. 비결은 그 7년을 들인 신형 넥소였습니다. 이 차 한 대가 나오면서 판매가 78.9%나 껑충 뛰었거든요. 1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운 속도로 치고 올라간 겁니다. 국내에서 5,678대, 그리고 전 세계로는 6,861대가 팔려나갔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차가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원조라던 도요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점유율이 7.3%까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간판 모델인 미라이하고 크라운을 다 합쳐도 한 해에 1,168대밖에 못 판 거예요. 한국이 6,000대 넘게 파는 동안 원조는 1,000대 남짓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1년 전보다 무려 39.1%나 줄어든 숫자예요. 판매가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근데 더 뼈아픈 건 따로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안방인 일본 시장에서조차 판매가 37.3%나 빠졌어요. 바깥에서만 밀린 게 아니라 집 안에서까지 등을 떠밀린 셈인 거죠. 이게 다 SNE 리서치라는 시장 조사 업체가 내놓은 공식 수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소차라는 걸 세상에 처음 선보인 게 바로 일본이거든요. 정부까지 발 벗고 나서서 미래는 수소다 그렇게 외치던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 일본이 자기가 직접 만든 시장에서 그것도 자기 안방에서까지 한국한테 밀려버린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앞서가던 사람이 뒤따라오던 사람한테 추월당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출발선을 그어준 사람이 결승선에서 거꾸로 따라잡힌 거니까요. 손에 쥐어준 바통을 그대로 빼앗겨버린 셈인 거죠. 그 충격이 어땠을지는 굳이 말로 다 안 해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는 냉정하기로 소문난 증권가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삼성 E&A의 낼 인수를 두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어요. 앞으로 합작사를 세워서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들게 되면 그 가치가 한층 더 커질 거라고 본 겁니다. 실제로 삼성 E&A는 12년 만에 주주들에게 배당까지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회사가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신호였던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는 똑똑히 짚고 가겠습니다. 이건 그냥 차 하나 잘 만들어서 1등 한 게 아니에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오직 기술 하나로 미래 연료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원조와 추격자라는 자리가 통째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50년 전 자원을 가진 나라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던 그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죠. 누가 자원을 더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영리하게 기술을 쌓았느냐,
그 새로운 규칙을 한국이 직접 써 내려간 셈입니다. 이건 그냥 잘한 정도가 아니라 판 자체를 갈아엎어버린 사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사실 지금부터거든요. 지금까지가 놀라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소름이 돋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쯤 여러분 머릿속에는 현대가 차를 참 잘 만드는구나 이 정도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근데요, 한국이 쥐고 있던 패는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현대가 차로 앞서가는 동안 그 뒤에서는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거든요. 다시 삼성 E&A로 돌아가 볼게요. 이 회사는 수소를 만드는 방식을 무려 2가지나 양손에 다 쥐었습니다. 하나는 100년 넘게 검증된 알칼라인이라는 전통의 방식이에요. 오랜 세월 현장에서 굴러본 잔뼈가 굵은 믿음직한 기술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PEM이라고 부르는 최신 방식입니다. 더 빠르고 더 깔끔하게 수소를 뽑아내는 차세대 기술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은 한 가지 방식에만 매달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삼성은 검증된 옛 무기와 날선새 무기를 양손에 동시에 쥔 셈인 겁니다. 어떤 현장이든 거기 맞는 카드를 골라 꺼낼 수 있게 된 거죠. 이 회사가 내놓은 수소 생산 솔루션은 수준이 또 남달랐습니다. 순도가 99.99995%예요. 9라는 숫자가 무려 5개나 줄줄이 붙는 그런 초고 순도입니다. 거의 티끌 하나 없이 순수한 수소를 뽑아낸다는 뜻이에요. 압력도 30바까지 끌어올렸고요. 순도가 높고 압력이 셀수록 차에 넣든 발전에 쓰든 그만큼 쓸모가 커지거든요. 삼성 E&A는 이걸 두고 업계 최초의 100메가와트급 PEM 솔루션이라고 스스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정확히 짚고 갈게요. 아직 어디에 거대한 공장이 다 지어졌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규모의 솔루션을 세상에 공개했다. 거기까지가 정확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수소차라는 완성품 하나를 파는 데서 한 차원 더 나아간 거거든요.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 그 자체를 통째로 팔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 일이냐면요. 완성차는 한 대 팔면 한 대 값을 받고 끝이잖아요. 근데 만드는 기술을 팔면 수소를 쓰려는 모든 나라가 한국을 찾아와야 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를 파는 걸 넘어서 물고기 잡는 그물과 비법까지 파는 자리로 올라선 거죠. 그러면 누가 더 아쉬운 쪽이 될까요? 50년 전 기름을 사러 아쉬운 소리를 하던 그 입장이 슬그머니 뒤집히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는 따로 있어요. 이게 한 기업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수소가 만들어져서 우리 손에 쓰이기까지의 과정을 쭉 따라가 볼게요. 수소를 만드는 건 방금 본 삼성입니다. 근데 수소는 부피가 워낙 커서 그냥은 멀리 옮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꽁꽁 얼리듯 액체로 바꿔서 옮겨야 하는데 그 일을 SK가 맡았어요. SK 측은 자기들의 액화플랜트가 세계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옮겨온 수소를 받아서 도로 위를 달리는 차로 굴리는 건 현대고요. 그리고 그 수소를 태워서 전기까지 만들어내는 건 두산이 맡았습니다. 두산 측은 세계 최초로 수소만 쓰는 전용 터빈을 돌렸다고 밝혔어요. 자, 이게 대체 무슨 그림인지 보이시나요? 만들고, 옮기고, 쓰고, 발전하고 수소가 거쳐야 하는 그 모든 고리를 한국 기업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쥐고 있는 겁니다. 한 회사가 우연히 잘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한 줄로 쭉 늘어서 있는 거예요. 앞사람이 만든 걸 뒷사람이 받아서 있고 또 그걸 다음 사람이 받아 있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나라가 통째로 채우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정말 흔치 않습니다. 고리 하나가 약해도 전체가 흔들리는데 한국은 그 고리를 전부 자기 손에 쥔 셈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엔 남의 나라 기름 한 방울에 온 나라가 벌벌 떨었잖아요. 호르무즈의 좁은 길목 하나에 5천만의 살림이 통째로 매달려 있었고요. 근데 이제는 미래 연료가 만들어지고 쓰이는 그 모든 길목에 한국이 서 있는 거예요. 누가 길목을 막을까 두려워 떨던 나라가 이제는 그 길목을 직접 쥔 나라가 된 셈입니다. 당하는 쪽에서 쥐고 있는 쪽으로 이게 단순히 차 한 대를 잘 팔았다는 이야기가 아닌 이유예요. 물론 이 모든 게 마냥 장밋빛 미래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쯤에서 한껏 들뜬 마음에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어야 할 것 같아요. 냉정하게 짚어야 할 그늘도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한국은 한 발 더 큰 꿈을 꿨습니다.
아예 해외에다가 우리만의 수소 영토를 깔겠다는 그림이었어요. 오만의 두쿰이라는 곳에 무려 47년짜리 초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했거든요. 햇볕 좋은 사막에서 값싸게 수소를 만들어 그걸 한국으로 실어 오겠다는 큰 구상이었어요. 근데 2025년 말 막상 경제성을 따져보니 셈이 안 맞았습니다. 사업을 검토하던 포스코는 결국 부적격이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렇게 그 거대한 꿈은 첫 발도 제대로 떼기 전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야심차게 그렸던 청사진 하나가 현실의 벽 앞에서 접힌 거죠.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은 또 있어요. 수소차 시장 자체가 아직은 무척 작거든요. 한 해에 1만 6천 대 남짓. 그마저도 2년 연속 뒷걸음질 치다가 겨우 반등한 수준입니다. 자동차 시장 전체로 보면 아직 세 발의 피인 셈이에요. 그린 수소 값도 여전히 석유보다 비싸고요. 1kg에 1달러까지 낮추겠다는 건 미국이 2031년을 목표로 잡은 숫자일 뿐이에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저 바라는 지점인 겁니다. 게다가 2019년에 세웠던 2040년 620만 대 로드맵도 중간 목표를 줄줄이 놓쳤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번에 미끄러진 건 해외에 영토를 깔겠다는 욕심이었어요. 차와 기술 그 자체가 무너진 게 결코 아닙니다. 세계 1등을 한 차도 수소를 만드는 솔루션도 전부 두 눈으로 확인되는 실제예요. 두쿰에서의 헛발질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도전에 따라붙는 비용이었던 거죠. 원래 새로운 길을 처음 내는 사람은 몇 번씩 헛디디기 마련이잖아요.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선 사람이 더 멀리 가는 법이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맨 처음 그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기억하시나요? 기름 한 방울 안 나서 쓰는 에너지의 94%를 남의 나라에서 사와야 했던 그 시절을요. 호르무즈의 좁은 길목 하나에 5천만의 살림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그 불안을요.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철근을 나르던 우리 아버지와 삼촌 세대를요. 배급표를 손에 꼭 쥐고 새벽 주유소 앞에 발을 동동 구르며 줄 서던 그분들을요. 그분들이 만약 지금 이 장면을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이제 한국은 그 중동 무대에서 몸이 아니라 기술을 팝니다. 기름을 사러 아쉬운 소리를 하던 그 땅에 이번엔 우리 기술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맨몸으로 사막에 나가 나라를 일으켰고요. 그 아들 세대는 같은 땅 위에 이번엔 기술을 심고 있는 거예요. 철근을 지던 손이 한 세대를 지나 설계도를 쥔 손으로 바뀐 셈입니다. 수소차라는 걸 세상에 처음 만들어낸 일본을 그 안방에서까지 제친 나라. 50년 전이라면 누가 이 말을 믿었을까요? 물론 갈 길이 아직 먼 것도 사실이에요. 값이 석유와 만나는 그 교차점은 아직은 약속이 아니라 방향일 뿐입니다. 근데 지금 5살짜리 손주가 운전면허를 딸 무렵이면 이 판은 또 한 번 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50년 만에 원조를 뒤집은 나라가 그 다음 50년엔 또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다음에 길에서 수소차 한 대가 조용히 지나가는 걸 보시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 차 한 대 뒤에 50년의 굴욕과 반전이 통째로 담겨 있다는 걸요. 자원이 없어서 휘둘리던 나라가 자원이 아니라 기술로 미래 연료의 한 축을 잡았습니다. 두쿰에서 한번 미끄러졌어도 원조를 제쳤다는 그 사실만큼은 지워지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수소산업의 다음 10년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렇다면 이 판을 진짜로 뒤흔들 변수, 바로 중국의 수소 굴기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